뇌경색 치료 후 복용해야 하는 약물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환자들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럼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인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응집을 방해하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뇌경색의 재발과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를 복용할 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먹어야 하고 수술, 치과치료, 내시경, 시술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항혈소판제 복용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멍이 잘 생길 수 있고 지혈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항혈소판제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에는 술, 담배를 피하도록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응고인자의 작용을 억제하여 피를 묽게 유지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와파린과 직접경구 항응고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와파린 복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와파린 복용 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다음 날 생각난 경우 당일 복용량만 복용하세요. 절대로 한 번에 1회 복용량 이상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 후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른 약물과 같이 드시면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치과치료, 내시경, 시술 등 출혈이 예상되는 치료를 받을 때에는 의사에게 항응고제 복용 중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와파린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출혈입니다. 소변 색깔이 붉거나 검은 변을 보는 경우, 잇몸, 항문, 상처의 출혈 및 코피가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하게 멍이 드는 등 출혈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할 때에는 음식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는 와파린의 항응고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금치와 같이 비타민 K가 많이 든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비타민 K가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약재, 홍삼 등도 와파린의 약효를 떨어뜨리며 음주를 하는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지므로 술도 피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와파린 외에 직접경구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비비타민 K 기량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약물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파린에 비해 비교적 출혈 부작용이 낮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와파린과 다르게 일정한 용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와파린보다 약값이 비싸고 약물의 일부가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투여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뇌경색 초급성기에는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 투여가 가능합니다. 정맥 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이 치료는 증상 발생 4.5시간 이내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뇌혈관 외의 다른 부위에 작용하여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혈관의 개통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 방법인 동맥 내 혈전 용해술은 도관을 삽입하여 막힌 뇌혈관에 직접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혈전을 밖으로 꺼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막힌 혈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술을 진행하여 혈관 개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후 24시간이 지났다면 앞선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하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뇌부종을 억제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예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시술로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치료에는 뇌혈관 우회술과 뇌감압술이 있는데요. 뇌혈관 우회술은 뇌의 바깥에 있는 혈관을 뇌 안쪽에 있는 혈관과 연결해주는 수술로 뇌 안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줍니다. 만약 뇌경색이 발생한 후 뇌 안에 압력이 오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두개골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뇌감압술을 시행하여 뇌압을 줄여줍니다. 목 부위를 지나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목동맥이 좁아진 경우 스텐트 삽입술이나 목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속목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목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목동맥 안쪽에 두꺼워진 내막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여러 가지 진단검사를 통해 뇌경색과 뇌출혈을 감별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진행됩니다. 우선 뇌졸중 증상과 과거력에 대한 문진을 진행합니다. 가족력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과거력을 확인하게 되며 무엇보다 뇌졸중 증상 발생 시간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의식 수준, 시야장애, 얼굴 마비와 상아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검사함으로써 다양한 치료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치료 경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혈당과 전해질, 혈액 상태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뇌졸중 환자 중에 심장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로 심장의 기능과 부정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검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CT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검사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고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는 CT와 비슷하지만 혈관의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에서 찾을 수 없는 작은 뇌졸중이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발생한 뇌졸중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므로 중환자나 의식이 안 좋은 환자는 찍기 어렵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하며 뇌혈관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혈관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초음파는 머릿속에 있는 혈관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와 방향을 측정함으로써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목 부분에 초음파 기계를 대어 목동맥 초음파를 시행하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경동맥이 좁아졌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재발이 흔한 질환입니다. 재발하는 경우
대개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더 심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재발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꾸준히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재발 예방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이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을 개선하고 처방받은 약물은 꾸준히 복용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과 복부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켜 뇌졸중 재발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과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뇌경색 재발 위험을 낮춰줍니다. 뇌졸중 환자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단 힘을 강하게 주는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이요법입니다. 뇌졸중 환자를 위한 식사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습니다. 둘째,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먹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습니다.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량과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다섯째,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합니다. 여섯째, 흰쌀, 밀가루보다는 통곡물, 고구마, 감자 등 전곡류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적정 음주량은 한두 잔이며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는 것은 피합니다. 또한 담배는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하며 간접흡연 역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과음, 흡연으로 이어져 뇌졸중 재발 위험을 높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해소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뇌경색 재발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뇌졸중 환자 중 9%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18%는 사망하고 72%의 환자는 후유증으로 신체장애가 남습니다. 뇌졸중 후 어떤 후유증들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장애, 몸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마비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는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해 몸이 기울어지는 균형장애와 마비된 쪽의 신체나 주변의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증,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변화와 마비된 쪽의 얼굴, 팔, 다리에 감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후유증은 약물치료, 재활치료, 보조기 등으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이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뇌졸중 이후에는 환자에 발생한 후유증에 따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마비된 부위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치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지치료,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연화치료와 언어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 이후에는 욕창, 낙상, 관절 구축, 배뇨, 배변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회복이 지연되고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합병증별 예방 및 관리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피부의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환자의 자세 변경과 함께 등 마사지를 시행하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마비가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 낙상이 많이 발생하고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 시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또한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수차례 관절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발생 후 요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됨으로써 화장실 출입과 옷 입고 벗기가 어려워져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뇨 시간을 정해두고 화장실을 출입하도록 훈련합니다. 커피, 술, 매운 음식 등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하고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 저하 및 식생활 변화로 배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섬유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원활한 배변을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세요.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55세 이후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이 25에서 30% 높습니다. 또한 뇌졸중은 유전적 영향이 높은 질환입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을 경우 2.4배, 어머니가 뇌졸중이 있을 경우 1.4배까지 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과거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열 발작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이, 성별, 가족력, 과거력은 노력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4배에서 5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로 혈관 안에 혈전이 형성될 위험을 높여 뇌졸중 발생률을 3배에서 6배까지 높입니다. 심방세동 외에도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판막질환 등 기타 심장질환도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목동맥이 좁아지는 목동맥 협착,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 경구피임약 복용을 했을 때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만, 흡연, 식습관, 신체활동량 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도 뇌경색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해당하는 위험 요인이 있었나요? 해당하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뇌경색 발생을 예방하세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 뇌졸중 증상들을 미리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한쪽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언어장애와 함께 안면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시야의 절반이 캄캄해지며 반쪽만 보이거나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몸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갑자기 일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토와 함께 두통이 지속되다가 심한 경우 의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은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입니다. 이러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를 이용하면 뇌졸중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전문치료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전문치료병원 응급실에는 최단 시간 내에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치료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다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열 발작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다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5분에 1명 정도 뇌졸중이 발생하며 20분에 1명은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감각과 행동을 총괄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기억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20%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뇌에서는 많은 양의 혈액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합니다.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이라고도 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에 비해 더 많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의 원인과 위치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혈전성 뇌경색은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한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이나 목동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은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공성 뇌경색은 뇌의 아주 작은 혈관에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작은 뇌경색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게 되는 것으로 잠시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다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회복됩니다. 당장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지만 향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